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겨울철 비나 눈이 내린 뒤 도로에 얼어붙는 살얼음,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이 유사 환경의 실험으로 실증됐습니다. 저속에서도 차량의 제동거리가 일반 아스팔트보다 2배 넘게 길었고 방향 유지도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비가 적은 미국 서부 LA 일대에 1년치 강우량의 비가 하루에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이틀 연속 쏟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는 강풍이 몰아쳐 많은 재산 피해와 함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의 격려금을 셋을 낳으면 국민주택을 주는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자녀를 2명 이상 낳은 직원들을 정년 후에 재고용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기업과 지자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키보드로 글자를 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고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글씨를 쓰면 뇌의 시각과 운동 영역에서 활동이 증가했는데 디지털 펜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학습 효과는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겨울철 도로 위에 깔리는 살얼음, 블랙아이스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데요. 얼마나 위험하고 대처법은 무엇인지 윤성훈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다리 위, 산산조각이 난 자동차들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다리 두 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하며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에 끼는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랙아이스를 지나는 건 물을 뿌린 대리석을 지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미끄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미끄러운 건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보겠습니다. 블랙아이스 환경과 유사한 젖은 대리석길과 일반 아스팔트 도로를 시속 40km로 주행해봤습니다. 물에 젖은 대리석에서의 제동 거리는 16.7m, 아스팔트 도로에선 7.3m로 측정됐습니다. 같은 속력이라도 제동거리가 2배 넘게 차이납니다. 블랙아이스 환경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행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제동거리는 37.3m, 실험 환경인 대리석길을 넘어갈 정도입니다. 와, 거의 끝까지 오네요. 앞차와의 간격이 30m 이내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향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를 지날 때와 달리 차체가 급격하게 흔들릴 뿐 아니라 차가 아예 방향을 잃고 빙글빙글 회전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습기만 있어도 영하권 날씨에선 블랙아이스가 생성된다며 저속 운행을 당부합니다. 영상에서 영하로 떨어져서 얼음이 오는 조건이면 무조건 어느 곳에나 블랙아이스가 있다는 것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예방을 하시고 조심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확인하고 운행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졌다면 브레이크를 밟은 채 핸들을 급격히 꺾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남미 국가 칠레의 산불 사망자가 12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고온과 강풍 탓에 피해가 막심한데 실종자들도 수백 명에 달해 역대 최악의 재난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민가로 번진 화마에 온 마을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거센 불길에 소방관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헬리콥터도 무용지물입니다. 주민들은 대피에 정신이 없습니다. Fue una cosa como que pasaban por casa tirando benzina y quemaban así. Yo no puedo entender qué pasó. 칠레 중부 발파이라 소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미 사흘째.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실종자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이번 화재가 고온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삽시간의 주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남반구 더위에 엘니뇨 현상, 최고 시속 60km에 달했던 거센 바람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Aquí la casa se quemó la casa de mis papás, se quemaron la casa de mis hermanas y murieron mis vecinos, la gente esa que me conoció de chiquitito.
산비탈 란 개발로 진입이 특히 어려운 비냐델마르 그리고 칼프의 등지에서 여전히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 이들 지역에는 현지 시간 4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렸고 칠레 전역에는 국가에도 기간까지 선포됐습니다. Quiero comunicarles que he decretado duelo nacional por 2 días a contar de mañana lunes 5 de febrero. Porque es Chile entero el que sufre y llora a nuestros muertos.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던 2010년 대지진 이후 칠레 역사상 최악의 재난. 당국은 이번 산불이 실화 또는 방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 2명 이상을 조사 중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틀 연속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가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도로는 서핑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카약을 타고 이동하는 청년들도 눈에 띕니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차고 침수된 도로 곳곳은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폭우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면서 그래미 시상식도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Oh my God, I just got stuck in the rain and traffic and thought I was going to miss this moment. And I could have missed the award, that's fine, but not Mariah Carey.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은 하루에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비가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할리우드 언덕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고 인근 주택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50만 가구 넘게 전기가 끊기고 산사태 등으로 주택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My son lives up the street and he came down and banging on the door. He says, "You got to get out here quick." This is not California. We have climate change. So get the politics in here.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82살 남성이 집 뒷마당에서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사상자가 곳곳에서 나왔고 바람에 쓰러진 나무로 차량 파손도 이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지구 온난화로 태평양에서부터 긴 비구름대가 형성돼 겨울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명 대기의 강으로 불리는 긴 비구름대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폭우와 강풍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임시시설에 거주하며 심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삶의 희망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1년 전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40대 여성 일마즈 씨는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뒤 닷새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한 팔을 잃었고 추위에 따른 괴조로 인해 2 다리마저 잃었습니다. Ayaklarım hareketsiz. Ayaklarım hareketsiz. Benim ayaklarım sıkışmamıştı. Benim sadece kolum kırıktı. Hiçbir şey yoktu benim ayaklarımda. Hareketsizlikten ve soğuktan kangren olmuş ayaklarım. 의족에 의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삶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야나르 씨 부부는 컨테이너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이 지역의 임대료는 이미 4배나 올랐습니다. Yani hiçbir beklentim de yok. Allah'ın verdiği ömrü yaşayıp gideceğiz yani yapacak bir şey yok. Hayattan da bir zevk aldığımız da yok zaten. 가잘로 글루 씨는 지진으로 2 딸을 잃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9살 딸은 건물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지금도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진원지인 카흐라만 마라슈에 사는 18살 멜리하는 작은 진동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뒤에 또 지진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미래의 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집을 짓고 심리치료를 돕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5만 3천여 명이 사망한 강진의 상처는 여전하지만 생존자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면서 손글씨를 쓰는 사람이 크게 줄었는데요.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고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컴퓨터와 키보드 대신 종이에 연필로 글씨를 씁니다. 지난해 10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초등학생들은 모두 손글씨 쓰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디지털 문서가 일상화하면서 거의 쓰지 않는 필기체도 3학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읽고 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So we tell them, well, it's going to make you smarter. It's going to make some connections in your brain. And it's going to help you move to the next level. And then they get excited. 실제로 손글씨가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연구팀이 대학생들에게 256개의 뇌파 센서가 달린 장치를 쓰게 한 뒤 태블릿 PC로 글을 쓸 때와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의 변화를 관찰해봤습니다. 그 결과 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타자를 칠 때 활성화되지 않았던 32개 뇌 영역 사이에 16개의 연결성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각이나 운동 능력에 관련된 뇌 두정엽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 중심부의 연결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So when people were drawing on a surface, they were using the visuomotor areas of their brain at low frequencies, and that is often linked to facilitating learning. 연구팀은 실험에서 디지털 펜을 이용했지만 글자를 쓸 때의 손가락 움직임이 뇌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학습 효과는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가 익숙한 세대의 경우 손글씨를 어느 정도만 함께 쓰도록 해도 뇌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부영그룹이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고 셋을 낳으면 국민주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제공과 신생아를 위한 기부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신생아 1명당 1억 원씩 격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 2021년부터 소급 적용해 3년 전 아이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셋 낳은 임직원 가정에는 3억 원 혹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지급을 위한 토지는 정부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하는 장래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일부 있지만 1억 원씩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과 충북 영동, 경남 거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아 1명당 1억 원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기간 여러 지원금을 합친 성격입니다. 이 회장은 이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다며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억 원 이내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 기부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게 하면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자발적 참여가 크게 늘 것이란 주장입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돼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은 지자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지자체가 자녀 2명 이상을 낳은 공무직 직원들을 정년 후 최대 10년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놔 주목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과 아동수당 지급 등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는 부모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꼽힙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정작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 소득이 끊기는 걸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전 서구청이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뒤 출산해 자녀가 2명 이상이 된 다자녀 부모는 만 60세에 퇴직해도 재계약을 통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년 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 추진 전에 아이를 2명 이상 낳아 키우던 공무직 직원은 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1명만 키우며 구청 공무직으로 일하는 한 부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퇴직 후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일단 먼저 이제 제가 아내한테 둘째를 낳아도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이달 안에 규정을 개정하고 정책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당 지급이나 휴가 일수 지원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부모의 근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분위기 하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전 서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선심성 행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규정은 조례와 달리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수혜 대상에게 지금 필요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 가족 모임을 갖거나 차례를 지내지 않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잠재됐던 소비가 여행으로 몰리며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서울 안암동에 사는 직장인 양어진 씨. 휴식 시간에 여행 계획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집에 내려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설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차례를 지냈지만 연휴보다 편한 날 보자는 부모님 권유 덕분입니다. 부모님이랑 할머님도 그렇고 그냥 복잡스럽게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너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설날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고물가 고금리에 거의 모든 소비는 쪼그라들었지만 여행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는 해외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리는 대목입니다. 이번 설 연휴도 주요 여행사들의 해외 패키지나 관련 상품은 지난해보다 50에서 90%까지 늘었습니다. 베트남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24%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연휴를 활용한 이 단거리 지역 여행 수요가 평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관광이 늘며 인천공항 이용객은 재작년 1,700만 명에서 지난해 5,600만 명으로 1년 새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패션 온라인몰에서는 한겨울에도 반바지 같은 휴양지 옷들이 지난해보다 200% 이상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여행을 못 갔던 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가장 크겠고요. 또 SNS에 공유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또 잠재적으로 그렇게 여행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해외여행 급증은 여행 수지 적자폭을 키우며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내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20만 장을 배포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소폭 올렸는데 OECD는 반대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 내수 침체를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대폭 올린 2.1%, 중국도 0.4%포인트 상향한 4.6%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미국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 상향한 2.1%로 조정했고 4.7%로 잡은 중국 경제 성장률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0.2%포인트 올려 2.9%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 전망치와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2.7%로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각 한국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회복에도 우리 성장률을 하향한 건 내수 침체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 소비 침체되는 것이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반영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물가 압력을 꼽았습니다. 또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의 뒤늦은 영향이 예상보다 길거나 커서 경기 하방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통화 정책과 함께 재정 여력 확보, 교육 개혁 등 구조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기밀 전산망이 2020년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뚫렸는데 미국의 경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대책 강화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보안 상태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 정부는 일단 기밀 누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외교 전문 시스템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뚫려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20년 일인데 사실이라면 일본 외무성 시스템이 처음 뚫린 겁니다. 외교 전문 시스템은 정부와 해외 공간 간의 극비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로 일반 인터넷망이 아닌 별도 특수망을 사용하고 정보도 모두 암호로 처리됩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일단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情報セキュリティに関する事案につきましては、その性質上お答え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なお、サイバー攻撃により外務省が保有する秘密情報が漏洩したという事実は確認されていない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일본은 당시 미국 정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해킹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시스템 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 방위 기밀을 다루는 전산망이 중국 해커들의 침입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도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역시 중국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는 작사에 침입해 미국의 기밀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에서 해킹에 취약한 일본 정부와 기밀을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의 보안 대책은 너무 미미하고 늦다는 미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정보 보안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한미일 정보 공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앞서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면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등 3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땐 핸들은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맞추고 브레이크를 가볍게 여러 번 나눠서 밟아서 차를 멈춘 뒤에 부드럽게 다시 출발해 위험지대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응 요령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